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한 열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굉장히 좀 폭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줘가지고 종목 분석은 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바뀔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설명부터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지지구간 제가 잡았던 2900포인트 이탈 그리고 2800포인트를 이탈하는 모습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이 이탈을 하는 18일 이후부터는 저도 뭐 종목 추천을 드리는 게 뭐 시장 앞에서 장사가 없다라는 말씀도 드렸었고 종목 추천을 드리고 뭐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뭐 그 이 이후로는 이탈한 이후로는 뭐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제가 시장을 이길 수는 없겠다 싶어서 종목 추천을 그 뒤로는 드리지 않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시장이 조금 좋아진다라는 판단이 좀 들면 그때부터 종목 추천을 좀 드리기도 할 텐데 그 전까지는 조금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제 그렇게 현금 확보를 자본을 좀 지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해보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최근에 가장 제가 많이 쓰는 말이 시장 앞에서 장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들인데 종목들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걸까요? 이 종목이 안 좋아서 다 떨어진다. 그게 아니고 증권 시장에 대한 자본 시장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자본이 좀 이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로 이로 인한 주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근데 우리는 이런 폭락장을 경험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처에 대한 방법도 알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했던 지난 2월 달쯤, 2020년도 2월 달쯤 되면 폭락장을 보여준 다음에 다시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어요. 이건 추후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이때 이 장들을 저는 일단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위기를 기회로 이제 바꿀 수 있는 방법들 불가능하진 않더라.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FOMC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이틀간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뭐 물론 1월부터 금리를 인상시키지는 않겠지만 한국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쯤 되겠죠. 목요일 새벽쯤에는 제롬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경제하고 물가 전망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사실 솔직히 금리를 3회 인상을 시킨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3월 달부터 금리 인상을 시킬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사실 자본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금리를 일단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은 기준금리를 연내 4번 인상하나 5번 인상하나 전체 증권시장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인상 시점이 3월이든 6월이든 이 또한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조정으로 그리고 충분히 시장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시장에서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죠. 자, 이런 예고된 악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예고된 악재도 극단적인 시장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왜 그럴까요? 물론 새로운 악재가 나타나고 있죠.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도 지금 증시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겠지만 원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자, 코스피 차트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 2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증시 폭락이 한번 있었었죠. 있은 다음에 유동성 장세,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시장의 자금들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유동성 장세가 진행이 됐고 그로 인해서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갔고 거의 근 2020년도 2월 이후부터 2021년도 3월, 4월, 6월, 7월까지 강세 흐름들을 이어갔던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최근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자본의 이동이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만큼 극단적인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비트코인 같은 약간 투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변동성이 큰 것과 마찬가지인 이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개인적으로는 들 수가 있습니다. 분할 매수를 하지 않고 많은 자본을 한 번에 투입하면서 시장이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만큼 빠지는 자본들도 좀 많은 자금들이 한 번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부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본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전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주식 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마치 지난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시작을 알렸던 지난 2월, 3월 장세가 떠오르는데, 이때도 많은 자본들이 이탈을 하면서 빠져나가는 모습들로 공포 장세가 연출이 됐었죠. 그 다음에 또 많은 자본들이 한 번에 들어오면서 이제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환희의 절정을 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공포 장세를 보이면서 가격이 저렴해지는 저밸류 장세에서는 저렴한 가격에서 부가 다시금 들어올 수 있는 것들도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상황들이 아닐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자리, 여기 바닥을 캐치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게 몇 월 며칠 언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이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대응이라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들은 3월인데, 사실 시장에서는 4번이든 5번이든 뭐 3번이든 금리 인상을 얼마나 하는지 그런 것들은 뭐 똑같습니다. 3월이든 6월이든 그거는 똑같습니다. 증권시장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듯이 금리 인상을 할 때까지가 가장 어두운 장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어디서 잡아야 될까요? 저는 이제 3월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변수는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은 작년부터 얘기들이 슬금슬금 나와주고 있었던 상황들이었거든요. 뭐 갑자기 튀어나오는 악재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현실화가 됐을 때, 실제 전쟁으로 반발이 됐을 때 거시적으로 어떤 파급력을 미치는가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 자본이 어디로 이동을 할 것인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게, 만약에 뭐 미국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전면전을 벌이지만 않는다면, 미국하고 러시아가 전면전으로 벌이지만 않는다면 이것 또한 관리가 가능한 리스크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명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는 세계 5위의 밀 수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경우 생산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부분들은 뭐 안 봐도 불보듯 뻔한 내용들이 되겠죠. 전 세계 식량 가격들이 폭등해 제2의 아랍의 봄이 재현될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식량난이 진행이 되면서 식량의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다른 물가들도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거시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는 것들이 되겠고, 물가가 상승을 하면은 지금 패드가 FOMC에서 어떤 얘기들을 할 것인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할 상황들인데,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오히려 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변수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이라 가지고
금리 인상의 태도가 스탠스가 어떻게 변화될지 그런 부분들도 변수로 작용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물가에 미친 듯이 상승을 하는 그리고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경기적인 세계 경제적인 부분들이 좀 악화가 되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려를 해서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것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 다른 나라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들인데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특히 변수로 작용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중에서 식량난보다 더 중요한 상황들, 진짜 위험, 진정한 위험, 진짜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위험은 바로 에너지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통과되는 가스관이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는 거에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고 있는 가스의 공급이 가스관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유럽에서는 에너지 대란이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이 이런 식으로 입구, 출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스에 대한 공급이 특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통하는 다른 국가들로 통하는 가스관, 유럽으로 들어가는 가스관을 정치적으로 러시아가 이용을 할 수 있다. 사실은 뭐 전쟁 중에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가스 가격의 상승은 곧 원유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원유의 가격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제조를 해야 되는 이제 화학 기업이라든가 제조업 그리고 반도체 뭐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서 원자재의 상승이 원자재 물가 상승이 영업이익률의 하락으로 이어져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이제 크게 보면 경기에 대한 부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LNG선에 뱃머리까지 돌릴 정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 유가 원자재가 직격탄이 있을 것이다. 물류의 항로를 바꿀 정도의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일부 가스관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지나 유럽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분쟁이 발발이 되면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가스 가격이 치솟는 것은 물론이고 대체재인 석유 가격도 오르게 되고 이미 국제 유가는 지난해 12월 이후 5주째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알루미늄, 금속, 곡물 가격도 폭등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겠죠. 러시아가 침공을 할 경우 미국은 경제 제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경제를 제재를 함으로써 이제 군사 대응과 별도로 미국이 군사 대응과 별도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가능성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유럽의 수요 3분의 1을 차지하는 러시아산 가스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고 유럽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차단할 가능성이 큰데다가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원유 가격도 오른다라고 볼 수 있고 경제에 대한 타격이 클 수가 있고 여기에서 금리 인상까지 더해진다면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까지 불가피하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된다면 자본시장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닐까 하는 상황들입니다. 자, 미국은 경제 제재로 맞설 것이다. 광물, 곡물 주요 수출국이라 원자재 가격 폭등도 우려가 된다. 세계 2위 알루미늄 생산국이고 팔레듐과 백금, 구리, 니켈 이런 다른 금속도 세계 주요 생산국 중 하나입니다. 밀 수출의 17%를 담당하는 러시아가 최대 밀 수출국인데 우크라이나도 8%를 분담하는 세계 5위 밀 수출국으로 두 나라의 밀 수출량을 합하면 4분의 1을 차지를 한다라고 하죠. 참고로 이제 러시아가 14년도에 크림반도를 침공할 당시에도 밀 선물 가격이 한 달 새 30% 급등한 바 있다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러시아를 국제은행강 통신망에서 퇴출할 경우 달러를 이용한 수출입 거래가 전면
차단이 되기 때문에 달러로 무역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국제은행간 통신망 배제 조치가 이란과 북한에 대해서 취한 바가 있지만 러시아 같은 주요국 대상으로는 한 차례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미칠 후폭풍이 적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집중을 해야 되는 섹터를 봤을 때는 에너지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봤을 때는 유럽 같은 경우, 특히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 가격의 안정화 정책이 필수적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판매 가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럽의 정치적인 부분들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그런 기업들의 수혜를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가장 피해야 되는 기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수출을 하는 기업이 아니라 수입을 하는 기업, 대체적으로 식료품 기업들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지금 이제 식량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 때문에 식품, 사료 종목들이 기업들이 상승 흐름들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원화로 원자재를 원재료 밀 우리나라의 뭐 밀이라든가 그런 이제 식품에 대한 의존도 자급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좀 작아서 자급이 좀 되지가 않아서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게 되면은 원화로 달러를 사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겠죠. 강달러가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식료품 사와야 되는 식료품 가격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원자재 부담 때문에 식료품 생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물가 상승이 직격탄을 받을 수가 있는 섹터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한 재료들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국제적인 달러 강세, 국제 식량 가격 상승 그런 것들이 큰 영향은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식료품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 특히 해외에서 재료들을 수입을 해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서는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가 부담이 증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차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도 같이 좀 동반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들이 든다라는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항로를 변경을 하게 되면 병목 현상도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원유 가격들, 에너지 가격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운행 비용의 증가 이런 것들이 좀 부담으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운 업종에 대한 부분에서도 변수로 작용이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도 듭니다. 하지만 운임료를 올리면 상관은 없는 내용들이 되겠지만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운임료를 올린다. 그것도 쉽지는 않은 대안이 되겠죠. 해운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원유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운임료가 증가가 되는 것만큼 여기 운임료를 운임 요금을 올리면 되는 것들이 되겠지만 항로를 바꾼다라는 것들이 좀 변수로 작용이 되면서 항로를 바꾸면서 병목 형상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순환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매출에 타격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변수로 적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속이라든가 이제 철강 쪽 같은 경우에서는 원자재 섹터이기 때문에 원자재라고 하면은 이제 금리 상승을 좀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산의 대부분은 실물 자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라든가 금속, 철강 이런 섹터들은 시장의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기를 바라면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들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 식료품이라든가 항공, 해운주들 원유를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사용을 하면서 산업을 영위를 해야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자 비용들이 증가가 된다라고 우려가 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도 동반이 좀 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지난 6월 이후 연속적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포 장세를 보이며 가격이 저렴해지는 저밸류 장세에 돌입을 할 때까지, 그리고 이런 변수들이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까지, 저밸류 장세에서 저렴한 가격에서 부가 자본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예고된 악재가 더 이상의 악재가 아니게 될 때까지 내 자본을 지키면서 시장을 관망을 한다면, 이후에 회복장을 보여줄 때 그때 평균 단가를 낮추시면서 대응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장이 조금 어렵더라도 관망을 하고 지켜보는 태도, 그런 자세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들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런 내용들은 제가 구독자분들만 들어올 수 있는 방을 하나, 정보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방이 따로 있는데 채널 메인에 오시면 이 입장 방법들 나와 있으니까요. 영상을 확인하셔가지고 채널 메인에 구독하시면 이 영상이 나옵니다. 확인하시고 어떻게 들어오는지 안내해 드렸으니까 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